네, 한국사 교과서 파문이 가라앉질 않고 있죠. 왜곡과 오류 논란이 계속됐던 교학사 교과서 선정 또 철회 과정에 일부 외압이 있었다고 교육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정교과서 부활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맏형격인 이재호 의원과 친박계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개헌 문제 때문이었죠.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교과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검정 갖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수 교과서를 급히 내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가지고 예. 많은 학교에서 채택이 못 되고 또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새누리당이 그럼 국정으로 단일 그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많은 뭐 법조인들이나 여론은 다시 국정교과서로 하기에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한데 맞지 않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검인정 추세니까 새누리당이 좀 제가 봐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 정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역사에 관해서 국정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대부분 나라가 조금 역사를 거치면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된 당장의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과 조금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죠. 좀 보수 쪽에 가까운 교과서라고 봤던 교학사 쪽 문제가 채택이 안 되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합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누가 무엇을 채택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기조라면은 결국 교육부가 주도할 건데 현재 교과서 비슷하게 가자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거 감안했을 때 이 문제는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뭔가 조금 서로 공존하면서 화해의 방향으로 통합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야지 이 교과서 뭘 채택해가지고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방향은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죠. 그렇다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를 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교과서 채택 갖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한 좀 입장부터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일부는 좀 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이것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주도했던 분위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게 있었죠. 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재 정권 시기에 일방적으로 독재 정권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좀 왜곡시켰던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민주화 분위기가 반영돼 가지고 기술됐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때는 상당히 좌편향적인 사고가 민주화 과정에서의 운동의 동력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기술 과정 속에서 일부 포함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제기들을 거치면서 몇몇 시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외압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2천여 개 학교 대상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가 채택이 되려다 말고 있는 정도라면은 그게 외압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택을 안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외압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기관이라든가 힘 있는 쪽이 만약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당신 교장이나 아니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의 그것이 외압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학생, 학부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제기하는 것이 외압이겠습니까? 외압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의 교과서가 고등학생들의 그동안 최근 10년간 너무 한쪽의 주장을 많이 듣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편향, 경향이 좌편향.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애 둘을 이제 대학 보내면서 예. 근현대사 교과서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느끼고 12년 전에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기억하실 겁니다. 금성출판사가 그렇죠. 진보 좌편향된 그 경향으로 기술을 했다 해가지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반발을 하고 일반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았는데 이때 보면은 건국 과정을 부정하는 이런 기술이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사는 있지만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기술도 있고 예. 또 지금까지도 이제 그 미래엔 그 출판사인가요? 거기서 하는 그 교과서를 보면은
MB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부정이 돼 있습니다. MB 정부도 공과가 있는데 예. 이런 그 좌편향되고 그 시각이 좁은 편협한 교과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수 진영이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교과서를 잘 만들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 실수들이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채택을 하는 지금 시기 아니겠습니까? 각 고등학교가.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도 참여를 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또 뭐 항의 시위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또 이거 외압이다라면서 현장 조사를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승일 차관이 이 지금까지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외압에 이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 선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 교직 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 계획 통보,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이제 외압 논란을 조사까지 하면서 시민단체는 이게 왜 외압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교육부가 그러는 게 더 외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시민단체가 학교까지 찾아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 지금 그 토론 시작하기 전에 그 수요 집회 22주년 얘기가 나왔죠. 예. 정신대 대책협의회 관련 할머니들이 가서 이 사실에 양반 대해서 할머니들. 잘못 지적 발휘했었죠.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 등등 포함된 이런 내용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 교사들의 이야기, 학부모들의 이야기. 그중에 일부는 조금 조직적으로 아마 관련 시민단체가 개입했을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과도하게 정상적인 학교에서 채택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적으로 위압을 가해서 학교 운영을 못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택 과정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지적을 두고 위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설령 위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위압, 채택 과정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내 교장으로서의 위치가 위험하다든가 예. 학교에 나중에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거친 것처럼 슬쩍 해가지고 채택했다든가 이것이 된 문제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교육부 발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그것을 외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발표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기본적인 그 방향에는 뭐 김원재 말씀 동감인데 그 외압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그 나타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학교에 가가지고 일부 진보 단체 NGO들이 가가지고 뭐 교장실 방문해가지고 뭐 압박적인 분위기 상을 연출하던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압으로 단정하기에는 그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NGO가 일부 진보 NGO가 됐든 일부 학부모가 됐든 교과서 채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이런 예. 표현을 그 교육부가 그 외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그 교육부 차관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건 사실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그 학교에 청송역 찾아가서 찾아갔죠. 예. 이런 점은 그 이번에 그 교학사 교과서에 부분적인 실수, 성급한 그 작성에 따른 실수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 방기를 하고 외압 때문에 뭐 채택이 안 됐다 이거는 좀 논란이 있죠. 2,320대 0이라고 그럽니까? 예. 저는 그랬어요. 이런 교육부나 정부 당국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뭐 이른바 이념대결의 한 축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정과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야지 어느 한 진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이념 전쟁 스타일의 분위기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는 저는 대통령 6일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금 이것을 이념적인 차원으로 건드려서 좀 위험스럽긴 했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가장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관이 들어가고 어느 교수님이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싸우기 전에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그 이념, 교과서에 이념을 집어넣고 그 편향된 사관을 집어넣은 그 쪽이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이 발단이 12년 전에 금성출판사 교과서 사건이거든요. 이때 보면 우리 건국과정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그 산업화 세력에 대한 그 질타가 있고 이런 점에서 그 보수 진영 또는 중도 진영의 역사학자들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런 와중에 2009년도에 국가과정이 개편이 됐는데 이때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예. 특히 근현대사는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많은 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이 이제 급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급히 만들었는데 저는 보수 진영들이 그 수정하는 방향은 옳았지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무슨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군을 따라가고 의병을 뭐 저 토벌을 하고 말이죠. 쌀을 수출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가지고 빌미를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그 진보적 좌편향 시각의 교과서도 다시 한번 검토는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는 오늘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그 개헌,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면서 개헌 얘기 당분간 이게 개헌이 블랙홀이다. 이 개헌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의원 이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고중진 연석회의. 이때 이제 이재호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이 맏형끼리 설전을 벌였는데 그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제 최고중진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개헌입니다. 연초에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소통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를 하는 것이 구토입니다. 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여야 의원들 100명 이상이 이미 요구하는 개헌 특위를 국회에서 금년에 구성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재호 의원 개헌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개헌하겠다고 김영호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원이 그때 정권의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취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헌 문제보다도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 자, 이 개헌 문제, 특히 이제 친이계, 친박계 맏형들이 그것도 기자들 다 있는 데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저런 설전을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다 정치적인 행동이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재호 의원이 먼저 들고 나왔겠습니다만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설전을 벌였을까요? 구원이 좀 그 표출된 거라고 구원. 보는데, 예. 2007년도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한쪽은 친이의 자장이고 한쪽은 친박의 자장으로서 맹렬히 대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천에서 이제 서청원 의원은 쓴맛을 받고, 예. 다시 한번 또 시간이 흘러서 이재호 의원은 겨우 본인은 살았고, 뭐 수족들 다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구원이 나타난 그런 그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선후배고 중앙대학교 선후배죠. 선후배잖아요. 그리고 또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 이렇게 출마하고 이럴 때 많이 좀 도와주고 원래는 좋은 관계였다가 2007년에 좀 틀어졌거든요. 네.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얘기하신 대로 뭐 친이 친박 이것도 뭐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이재호 의원은 올해 지난해 말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죠. 1월 6일 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란이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비판정에 주장하는 모든 소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버리면 없어져지고 많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홀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참 그럴듯한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란에 쐐기를 박았죠. 예. 그랬는데 이재호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개헌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75%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바로 불통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같고요.
서청원 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맥락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모든 문제가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블랙홀이 되어버린다라는 주장을 같이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개헌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재호 의원 등의 이른바 비박 진영이 또 하나의 정치 세력화면서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뭔가 파열음이 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박 내지 제동이 아닌가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는요, 같은 여권 내에서 이재호 의원의 그 성급함이나 어떤 센스 없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본인이 개헌 전도사라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알죠. 있죠.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 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을 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경제가 급하고 민생이 급하다면서 개헌 얘기 나중에 하자고 한 다음 날에 여권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국가 원수,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좀 얘기를 한 일주일 뒤에 한다든가 예. 그러면 또 달라질 텐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또 들이받는 모양새는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도 뭐 지금은 뭐 탈박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비교적 친박의 범죄에 속하는데 어제 당장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던 문제에 대한 야당의 소통 부족 문제 지적에 대해서 본인도 야당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니, 그거는 좀 이재호 다른 얘기 의원만의 아닌가요? 지금 문제의식은 아닌 것 같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도 조금 여당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해야 앞으로 국정이 잘 가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자 개헌이 필요하냐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아예 딱 짚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70%가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붙어야 돼요. 지금 집권 2년 차인 2014년 1월부터 개헌 논의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개헌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권 2년 차 초창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고 또 하자는 쪽은 지금 안 하면 내년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 못 한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이라는 걸 단서로 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합니까? 뭐 저는 필요할 때면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자면은요. 아니면 3년째, 4년째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붙여줘야 될 겁니다. 아, 매년 갈 때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예. 후보 시절에는 지금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개헌 논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를 두고 각 진영에서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 제기했을 때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마지못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보다는 사전 중임제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그럼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집권 2년 차는 다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내년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다든가 뭔가 그것이 있다면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금 뭔가 그 길에 로드맵에 따른 진행을 얘기하고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바른 대안이 없이 막는 것은 조금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정치 사회학자로서 저는 그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민생이 어렵고 지금 대학에 있어 보지만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합니다. 졸업 유예를 하고요. 취직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명퇴당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반기 정도는 하면 저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발목 잡혀하고 일 못했잖아요. 예. 상반기 올 한 해 정도는 저 민생에 한번 올인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개헌 논의를 우리가 불을 붙이되 그때 가서 대통령이 또 안 하겠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올 상반기 지금부터 하자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잠깐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 하자. 예. 그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한의 제시가 없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 봅시다. 지난해 경우에 바로 이런 대통령적인 문제 때문에 1년 내내 정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은 이 대통령제에 따른 비효율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민생과 경제 문제 어렵게 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든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말씀을 말한 다다음 날 여권 중진 의원이 바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센스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대통령을 도와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대통령을 도우려면은 조금 대통령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대통령도 완충 장치가 있고 그러죠. 지난해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오히려 강경파 몇 사람만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정정이 됐죠. 그 점에서는 여당으로서는 조금 단계라지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자, 사실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회견 할 때는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 다른 계파의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 친박계에서는 또 왜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개헌 전도사락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야당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예. 특위 구성하자. 또 내부의 특위 뭐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쐐기를 박으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당 내부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의 분열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또 반박하고 해서 서청원 의원 또 이재호 의원 두 사람 뭐 그런 서로 주고받는 거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예. 아니요,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 당내에 여러 가지 토의는 필요한데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재호 의원이 그 다다음 날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는 게 정찬배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네, 저는 의원회라 앵커고요. 예. 일단 뭐 누군가든 뭐 얘기를 하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주요 그 메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제가 한 물어보는 일주일까지는 거라서.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영비어 청가를 해야 됩니까? 하나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불통 논란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대통령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고 떼쓰고 이런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 게 어떻게 불통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의 어제 지방에 있는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지역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들려드리진 못하고요. 박 대통령이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철도 파업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청와대 분위기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김무성 의원이 이제 먼저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을 보여서 정무라인에서는 조금 혼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 이제 독자 행보로 가는 건지 아직은 아닌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의원이 당시 청와대하고 이렇게 협의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절차는 거쳤다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 얘기를 절차는 다 거쳤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김무성 의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청와대 소극적으로 조금 같이 추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문제를 하는데 불만이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자면 사실은요. 전 김무성 의원이 거의 철도 노조가 백기투항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또 철도공사 사장의 사인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철도공사 사장의 사인이 들어가려면은 그동안에 노사 간에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일정하게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이 돼가지고 지금 철도 노조하고 지금 철도공사하고 또 다른 지금 문제를 남기고 있고, 문제를 남기고 있고 이미 지금 KTX 수서발 그 자회사 주식회사는 지금 출범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푸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방금 제시한 뭔가 대화하는 자세,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김무성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야당의 공세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이 공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절대 다수가 대통령의 뭔가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쪽이었죠. 아,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 여론조사에서 5대 4가 나왔습니다. 소통을 하는 자세가 있다가 5였고요. 아직 소통이 부족하다가 4였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두 가지 방식 같은데요. 소통하는 자세가 있다, 더 필요하다. 지금 5대 4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소통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야당이 공세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더 소통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많겠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철도공사 파업에서 한 건을 잘 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다만 오늘 지금 자막에 나왔듯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데 대해서 야당이 말하는 게 옳다. 안철수가 성공해야 된다. 지금 여권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무성 의원이 그 무대, 그 대장 스타일의 그 특유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좋은데 가끔 삑사리가 납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삑사리가 났다고 보고 좀 속된 말이지만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소통의 스타일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보다 제가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족하지만 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권의 중진 핵심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단정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홀로서기의 일환으로 봅니다, 저는. 홀로서기 예, 일환? 예. 예. 홀로서기의 일환이지만 말은 좀 더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 교과서 논쟁의 이번에 핵심 배우에는 김무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 보수 진영의 사학자들이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길을 세워주고 역사 바로 세우기 모임이 예,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밀어붙인 사람이 김무성 의원인데 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김무성 의원 다음 차기 대권 주자인데 예. 좀 더 세련된 리더십과 언행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김문석은 일정한 책임이 있긴 하죠. 모임에서 그 교학사 관련 교과서에 개입했던 분들을 근현대사 역사 공부 모임에 불러다가 얘기시키고 하니까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일단 좀 책임이 있다고. 짧게 요거 하나만 질문드려요. 다음 질문 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질문드리지 않고요. 김무성 의원과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요. 김무성 의원이 정말 대권의 생각이 있고 아니면 뭐 당대표가 당권의 생각이 있고 했을 때 김무성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걸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홀로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홀로서기는 이런 시일 내에 비바람이 불 때 홀로 서야지 평가를 받는 거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를 이제 단정적으로 하는 건데 내후년을 봐서는 올해가 이제 적기라 이렇게 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움직임 김만흠 원장 그리고 정군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